네, 2020년 수능 특강 고전 3문 첫 번째 글 시작합니다. 지하국 대적 태치 설화라고 되어 있고요. 아마 다들 한 번씩 공부를 해봤겠습니다만 글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별로 어려운 글은 아닌데 자, 이런 글이 출제가 되면 테마는 보통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소설이 되기 전 단계 설화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는 이제 구술된 것들을 윤색해서 채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구어체의 어떤 그 특징들이 사라졌습니다만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에 나오게 되면 지금 보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구어체의 형태를 그대로 실어서 구어체적 문학하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기록 문학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설화의 특징 같은 것들을 물어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글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만 글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하면 이야기의 요소, 모티브, 화소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소설 내기 전 단계인 설화 단계에서 나오게 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의 요소들이 추후의 고전 소설들의 하나의 이야기의 모티브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두 가지를 비교해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보면 해제 속에서 직접 말하고 있죠. 뭐 금령전이라든가 아니면은 채치원전 같은 데에서 이 글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지하에 내려가서 요괴를 때려 부시고 공주를 구해오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라고 해제에서 이미 밝히고 있다시피 이 글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글 혹은 이런 식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글들을 출제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공부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그러면 항상 하던 대로 해제부터 먼저 보고 시작합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해제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EBS의 정답 그 지를 보시면 거기 답지 밑에 붙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항상 공부하실 때 그 작품을 안다라고 하더라도 해제를 함께 보라고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야 그 작품의 포인트가 뭔지를 여러분이 아는 상태에서 문제들을 보시게 됩니다. 자, 읽어볼게요. 이 작품은 주인공이 지하국에 가서 마귀에게 납치된 공주들을 구하는 이야기의 설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지하국에 가서 공주를 구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하나의 이야기의 요소를 화소라고 불러요. 이걸 있어 보이는 말로는 모티브라고 하겠죠. 그죠? 자, 이러한 하소들이 들어가 있는 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 이본이 존재하는데 이본이란 말 알죠? 구비문학이기 때문에 하나로 딱 고정되어 있는 글이 아니라 여러 가지 비슷한 이야기이지만 형식이나 혹은 내용이 살짝 다른 글들, 그런 글들을 이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제 신문은 1927년 손진태 교수가 강원도 춘천에서 채록한 것을 채록이란 건 뭐냐 하면 누군가가 말로 이야기하는 걸 글로 받아 적었다는 거예요. 채록한 것을 윤문한 거예요. 자, 이게 문제인데요. 윤문은 이제 이런 뜻이겠죠. 받아 적은 것을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글로 옮기기 위해서 자, 뭔가 손을 좀 봤다라는 뜻이겠죠. 그죠? 그런데 나중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면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 채록한 이 형태가 그대로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이 지문에서 알 수 있는 구비문학의 요소 뭐 예를 들면 이야기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는다라든가 중간중간에 뒤죽박죽하는 얘기가 나온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대화를 할 때 쓰는 쓸데없는 군말들이 들어가거나 그런 것들도 함께 물어볼 여지가 있기는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윤문한 것이다. 약자인 주인공이 자 이제 이것도 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보통 보는 이런 글들에서는 주인공들이 굉장히 좀 뭔가 그 보통 사람 같지 않은 영웅적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글 속에 나오는 주인공은 수박으로 변하는 거 말고는 별로 하는 일이 별로 없죠. 어쨌든 약자인 주인공이 지하국에 사는 강자인 대적을 물리치고 마귀라고 나와요. 대적을 물리치고 행복을 쟁취한다는 설정은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자 이제 여기서부터 보셔야 돼요. 어떤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 자 이게 뭔데요?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설화 속에는 그 설화를 만들어낸 당대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인식들이 당연히 반영되어 있겠죠. 자, 이 글 속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은 우리는 고난 같은 것들은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고난이나 시련이 있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의식이 작품에 반영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그리고 인간과 비인간의 싸움에서 인간이 승리하고 선과 악의 대결에서 선이 승리하는 전형적인 구조를 보여준다. 자, 대립적 구조를 보여주는데 전 세계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야기의 구조를 보여주는 작품으로 금령전, 이거 금방울전이라고 하는데요. 선생님과 함께 변형 문제 할 때 한번 다뤄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금령전 혹은 채치원전.
금영전이나 채치원 등의 많은 고전 소설에서 차용되어서 뭐가 이야기의 모티브가 지하에 들어가서 대적과 싸우는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선과 악의 대결 혹은 인간과 비인간과의 대결 이런 것들이 이런 이야기의 요소들이 추후에 나중에 소설들에 많이 반영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제를 보는 이유도 그런 겁니다. 이 글 자체는 매우 쉽고 설화가 지금까지 모의고사나 수능에 나온 적은 글쎄요 조신설화를 제외하고는 거의 본 적이 없죠, 그죠? 자, 그런데 이 글 같은 경우도 설화기 때문에 직접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떻게 변형될 수 있냐면 지금 설명해드렸던 이러한 모티브,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있는 글들은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는 과정에서 한 번쯤 거들떠볼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뭐 글 내용을 읽어주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누군가가 읽어주면서 분석하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글이 쉽다라고 하더라도 좀 지겨울 거예요, 그죠? 뻔한 이야기 읽고 나가는 거니까 지겨울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길을 좀 세우시고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때 보신 부분하고 제가 볼 때 보는 부분하고 뭐가 같고 다른지를 비교해 가면서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옛날 지하국에는 마귀가 살고 있어서 가끔 이 세상에 나타나서 어지럽히거나 예쁜 여자를 납치하는 것을 일삼았다. 그러면 안 봐도 드라마죠. 아까 해제에서 본 것처럼 여기서 마귀라는 놈은 지하국에 살고 있어요. 지하국이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이놈이 가끔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 이분법적이네요. 이분법적 세계관이 드러나 있어요. 하나는 지하국이라고 하는 세계가 드러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인데 지하국에는 여기에는 마귀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당연히 인간들이 있겠죠.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는 악과 선의 대립 구조를 먼저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느 때는 마귀가 나타나 왕의 세 공주를 한 번에 납치해간 사건이 있었다. 그래서 왕은 모든 신하에게 명해서 마귀를 잡아오도록 묘책을 강구하게 하였다. 자, 그러나 아무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 얼마가 지나서 한 무사가 자 이제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무사가 등장을 하는데 자, 이 사람이 이제 캐릭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고전 소설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주인공들은 보통 사람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굉장히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글쎄요 영웅적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좀 무리가 있는 인물이 하나 등장합니다. 어쩌면 영웅보다가는 평범한 인물에 가까울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한 무사가 임금님 저의 집안은 대대로 나라의 녹봉을 받고 있어 나라한테 월급을 받는다는 말이니까 나라의 관리직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나라의 대대로 관리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몸을 바쳐 나라의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마귀 퇴치를 위한 중임을 맡겨주십시오. 반드시 공주님을 구해오겠습니다. 라고 말하므로 왕은 기뻐서 이를 허락했다. 그리고 왕은 누구든지 공주를 구해오는 자에게 내가 지극히 귀여워하는 딸을 줄 것이다 라고 말했어. 자, 요 이야기는 공주를 구해오는 것은 고난을 극복하는 이야기겠죠. 고난을 극복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공주를 주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의 사위로 삼겠다라는 거죠. 사위는 자, 요 글자는 좀 알면 좋겠어요. 고전 소설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니까 부마라고 합니다. 부마. 왕의 사위를 부마라고 하니까 네가 고난을 극복하게 된다면 누구든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고난을 극복하게 해준다면 신분이 상승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내 앞에 어려움이 있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이 반영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 있는 그대로 본다면 고난 극복의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 있죠. 고난을 극복하고 나면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가보죠. 무사는 몇 명의 부하를 데리고 당장 마귀의 소굴을 찾아 나섰다. 그는 수년간 천하의 구석구석을 찾아 헤매었으나 마귀의 소굴은 어디에 있는지 찾을 수가 없었다. 자, 어느 날 허송세월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는 피곤하여서 산기슭에 누워서 바위를 베개 삼아 잠시 꿈을 꾸게 되었다. 고전에서 흔하게 나오죠. 요 꿈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지를 생각을 하시면서 보셔야 됩니다. 꿈을 꾸게 되었다. 꿈에서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자, 이것도 흔하게 나오는 거죠. 아마 이 노인은 조력자가 될 것 같아요. 백발 노인이 나타나 나는 산신령이다. 네가 찾고 있는 마귀의 소굴은 이 산 저쪽 너머 산 속에 있다. 그곳에서 너는 이상한 커다란 바위를 발견할 것이다. 그것을 치우면 바위 밑에 겨우 한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을 통해서 내려가면 점점 넓어져 드디어 별 세상이 나올 것이다. 그 세상이 말하자면 마귀의 세계인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다. 그는 가르침대로 산을 넘어 마귀가 있는 산까지 왔다. 자, 그러면 꿈, 그 다음에 이 꿈 속에 등장한 산신령, 어떤 사내라고 나오나요? 노인이라고 나오나? 백발 노인이네요. 그죠? 머리가 흰 노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문제 상황이죠. 그죠? 문제 상황에 봉착해 있어요. 공주를 찾으려고 하면 마귀의 소굴부터 찾아야 되는데 그 상황을 찾지 못하고 지금 몇 년간 헤매고 돌아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꿈속에서 그게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 것이니까 꿈이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죠. 꿈을 꾸지 않았다면 찾지 못했을 거니까. 그 다음에 그 속에 등장해서 이렇게 가면 된다 알려주는 산신령, 이 노인은 고전소설에 흔하게 등장하는 조력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글 속에 등장하는 무사가 영웅적 인물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추후에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영웅소설들, 그 영웅소설의 기본적인 구조가 있죠. 그런 구조 속의 하나인 조력자의 도움을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무사는 부하들에게 명해서 튼튼한 밧줄을 만들게 하고 바구니를 짜도록 했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누가 이 바구니에 타서 놈의 사정을 살피고 오겠는가라고 말했지만 한 사람도 응하지 않았다. 그런 부하들 중에 한 사람에게 네가 내려가라 라고 말했다. 그리고 도중에 위험하면 줄을 흔들어라. 그리하면 즉시 올려주겠다라고 말했다. 그자는 지상에서 조금 내려가서 줄을 흔들었다.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 다음으로는 시도한 부하는 거의 밑바닥까지 갔지만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줄을 흔들었다. 무사는 할 수 없이 지가 내려가기로 했다. 자, 이제 무사가 자기가 부하들을 둔 상태에서 혼자 마귀의 소굴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왜 그랬냐면 겁 많은 부하들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른 부하들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무사도 물론 무서웠겠지만 무사는 용기를 내어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대비적인 성격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부하들을 겁 많은 놈으로 설정함으로 인해서 무사가 이 문장의 제일 마지막 할 수 없이 직접 거기에 내려가는 당위성이라고 하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다른 부하들이 겁이 많은 어떤 장면을 등장시켜서 무사가 직접 마귀의 소굴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당위성을 부여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부분. 그가 밑에 가서 보니까 그곳에는 신비한 세계가 펼쳐져 있었다. 이 신비한 세계는 지상 세계와는 대비되는 공간이겠죠. 마귀의 세계. 자, 그 중에 제일 큰 집이 마귀의 집이었다. 그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마귀의 집 우물 곁에 있는 큰 나무에 올라가서 동정을 살피기로 했다. 정찰하는 모양이죠. 잠시 후에 한 아름다운 여인, 안 봐도 드라마죠. 공주 가운데 한 명이겠지. 여인이 머리에 물 항아리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그것은 틀림없는 공주 중에 한 사람이었다. 공주가 항아리에 물을 길어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에 무사는 나뭇잎을 한 주먹 따서 훌훌 떨어뜨렸다. 공주가 얄궂은 바람하면서 다시 새 물을 채워 이고 가려고 하자 무사는 또 나뭇잎을 떨어뜨렸다. 공주가 이상한 일이다. 오늘은 바람도 없는데 하면서 위를 바라보았는데 그곳에 한 사람이 있어 깜짝 놀라며 당신은 일상 사람입니까? 어떻게 이런 마귀의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었다. 무사는 나무에서 내려와서 지금까지 저의 사정을 말했다. 그러자 공주는 마귀의 집에서 사나운 문지기가 많이 있어. 자, 이제 또 뭔가 하나 넘어가야 될 하나의 시험이 있는 거죠. 사나운 문지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마귀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고 슬퍼했다. 자, 이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전에 또 하나의 넓게 말하면 고난일 수도 있고요. 작게 말하면 주인공의 능력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험일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어떻게 넘어가냐면
무사는 대답하기를 제가 젊었을 때 어느 무사로부터 약간의 술법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 수박으로 변할 테이니 제주껏 하십시오라고 말하고 10발자국 정도 물러서서 공중으로 날아서 3번 공중 제비를 하니 수박이 되었다. 자, 그러면 뭐 뻔한 이야기입니다만 잠깐만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이 무사가 처해지게 된 첫 번째 어떤 문제 상황은 마귀의 집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거였죠. 지하국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요. 자, 그것은 누가 도와줬냐면 조력자, 그 백발노인이죠. 백발노인의 도움으로 그 문제 사항을 해결하게 되고요. 자, 그다음 지하국에 내려와서는 두 번째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되는데 사나운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마귀한테 접근할 수가 없어. 공주가 그런 말 하니까 이번에는 조력자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죠. 수박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공주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옛날 글 속에 많이 나오게 되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사람이 설마 수박으로 변하겠어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웃긴 건 여담입니다만 이걸 전체에서 여기 지금 실려 있는 지문에서 무사가 보여주는 능력이라고는 수박으로 변하는 것밖에는 없어요. 어쨌든 이런 비현실적인 이야기의 요소를 전기성이라고 하죠. 전기성이 있는 글입니다. 옛날 글이 다 그런 것처럼 이 글도 비현실적인 요소, 전기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음 부분. 공주는 그것을 치마에 싸서 거침없이 집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찬장에 얹어 놓았다. 문지기가 공주의 치마를 조사했지만 수박이었기 때문에 의심 없이 통과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빈틈없는 마귀는 자, 이제 다시 하나 통과한 것 같았는데 다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문제 상황. 마귀는 어쩐지 사람 냄새가 난다. 어찌된 것이냐 하고 말하면서 코를 실쭉하더니 드디어 크게 노하며 공주를 불러 세우더니 꾸짖었다. 그렇지만 공주들은 태어난 얼굴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병중이라 그러신 게죠 라고 시치미를 떼면서 마귀는 그때 마침 몸이 좋지 않았다. 자, 이제 보세요. 선생님이 왜 강조하냐 하면 이게 별것도 아닙니다만 일치 문제에 흔하게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첫 번째 문제 상황은 조력자의 도움으로 극복했어요. 두 번째 문제 상황은 무사 스스로의 능력으로 극복을 했습니다. 세 번째 문제 상황, 마귀한테 들킬 뻔한 상황에는 공주들의 지혜로움으로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봤습니다. 다음 갑니다. 공주들은 독한 술을 몇 병이고 빚어놓고 마귀의 병이 낫기를 일각이 여삼추. 자,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은 한순간이 가을이 지나가는 것만큼 길다 이런 거죠. 그죠? 3번의 가을이 지나가는 것만큼 길다 이런 뜻이니까 공주들의 기다림의 마음, 간절한 기다림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간용어로. 자, 공주들은 독한 술을 몇 병이고 빚어 놓고 어떤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빚어놓고 병이 낫기를 일각이 여삼추처럼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자, 며칠 후에 공주들은 독한 술과 3마리의 돼지를 가지고 연회를 베풀어서 마귀를 초대하여 주인님의 병이 나았으므로 우리가 축복하기 위해서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오늘은 우리와 함께 즐깁시다 라고 하면서 전에 없이 애교를 부렸으므로 마귀는 그들 손에 놀아나며 즐겁게 술을 마셨다. 현실 속에서도요, 사람이 뭔가 안 하던 짓을 하면 뭔가 꿍꿍이 속이 있는 거죠. 여기 공주들도 이제 탈출 계획을 세우면서 평소답지 않게 마귀한테 매우 친절하게 군 겁니다. 자, 마귀가 3병의 독한 술을 남김없이 마신 다음에는 공주들이 마귀를 자기들의 무릎에 눕게까지 하면서 머리에 이까지 잡아 주었기 때문에 마귀는 이제는 나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주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기뻐했다. 자, 마귀가 안심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은 너희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었으니 그 대신 나는 그대들에게 소원들을 들어주지 하고 말했다. 자, 할머니들한테 옛날 얘기 들을 때 이런 이야기의 요소를 되게 많이 봤었죠. 설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딘가에서 들었음직한 그런 이야기의 요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 공주들은 이때 반가워하면서 드디어 이제 계획에 걸린 거야. 우리에게는 별다른 소원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 알고 싶은 게 있습니다. 주인님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분이시니 죽는 일은 없겠지요? 라고 물었다. 충동질 시킨 거지. 너는 제일 강한 놈이니까 넌 아마 안 죽을 거야. 충동질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기분이 좋은 나머지 입을 열어서 나라고 죽지 않겠냐? 나의 겨드랑이 밑에 2장의 비늘이 있다. 그것을 떼버리면 나의 목숨은 없다. 그러나 이것을 떼는 놈은 이 세상에는 없다. 하하하 하고 크게 코를 골면서 깊은 잠에 빠졌다.
자, 이제 마귀의 비밀을 알게 된 거죠. 공주들은 좋은 기회를 놓칠세라 평소 지니고 있던 장독칼을 뽑았어. 자, 이 장독칼 누가 뽑았어요? 무사가 뽑았나요? 아니죠. 공주들이 뽑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서 나도 웃긴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무사가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쨌든 이 비밀을 듣고 공주가 장독칼, 긴 칼을 뽑았다. 그런데 순간 칼이 징징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공주들은 외발로 칼을 밟으면서 꾸짖었다. 그러자 장독칼이 울리는 것이 멈췄다. 공주들은 마귀의 좌우 겨드랑이에 넉 장의 비늘을 베어냈다. 분명히 위에서 그 마귀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 세상에는 이걸 뗄 놈이 없다라고 했는데 공주들이 가뿐하게 떼네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내용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마귀의 목이 즉시 몸에서 떨어져서 천장에 붙었는가 하면 다시 몸에 붙으려고 했다. 이때 한 공주가 준비해둔 재를, 자, 떨어진 목이 다시 붙으려고 할 때 준비해둔 재를 재빨리 벤 자리에 뿌렸더니 머리가 끝내 몸에 붙을 수가 없게 되어서 몸과 머리가 서로 떨어져 나동그라졌다. 그러자 마귀는 죽었다. 자, 이제 이런 부분을 보면 공주들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고요. 영리하죠.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자, 마귀의 머리가 떨어지고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준비를 해서 다 어떤 앞으로의 상황을 대비한 상황이니까 매우 현명하고 똑똑한 인물들인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공주들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한 것이니까 이런 모습들은 간접 제시, 보여주기 방식으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공주들은 무사와 함께 구멍 밑으로 며칠에 걸쳐서 왔다. 바구니에 약속한 대로 그곳에 내려져 있었는데 먼저 공주를 구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서 무사는 공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바구니에 태우고 줄을 흔들었다. 위에 기다리던 부하들은 기뻐서 줄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세 공주는 모두 태워 올라간 바구니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부하들은 줄 대신에 큰 바위를 굴러 떨어뜨렸다. 자, 부하들이 배신한 겁니다. 자, 그리고 부하들은 공주들을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왕의 앞에 섰다. 왕은 대단히 기뻐하며 잔치를 열었다. 왕은 부하들이 공주를 구해 온 것으로 믿은 것이다. 자, 왕은 이제 기쁜 나머지 무사는 잊어버린 거죠. 자, 다음 갑니다. 지금 읽었던 이런 이야기의 요소가 나중에 같이 보게 될 금영전 같은데 거의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자, 다음 볼게요. 벼락치듯 굴러떨어지는 바위 소리에 놀라며 재빨리 몸을 피한 무사는 목숨만은 구할 수가 있었지만 지상으로 올라갈 방법을 찾지 못했다. 자, 또 문제 상황에 봉착하게 됩니다. 무사는 부하들의 농간에 속은 것을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어 그저 슬퍼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노인이, 자, 백발 노인 기억나시죠? 첫 번째 문제 상황에 있을 때 그 도와줬던 조력자입니다. 노인이 재차 나타나서는 한 필의 말을 주면서, 자, 이번에는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아예 도구를 주네요. 말을 주면서 이 말을 타면 지상으로 갈 수가 있다 라고 했다. 그가 그 말을 타고 한번 채찍으로 치니 마른 단숨에 새와 같이 날아서 그를 지상으로 보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야기는 다 봤어요. 별거 아니죠, 그죠? 내용은 100% 다 이해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 정리하실 때 내용이 단순하니까 한번 쭉 읽고 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글쎄 뭐 특별하게 장면으로 나누기도 못하고 여러분이 나눌 때는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문제 상황이 주어지고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이렇게 한 세트로 그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뭐 예를 들면 첫 번째는 어딘지 찾지 못했어. 조력자가 도와줬네. 자, 두 번째 갔더니 그 문제상황이 뭐였나요? 문지기가 있어. 어떡하지? 이거는 다시 수박이 되어가지고 지가 해결했어. 그 다음 다시 마귀가 사람 냄새를 맡았네. 이거는 공주들이 현명하게 처리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다 죽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다시 또 그 바위 때문에 나가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생겼어. 이거는 다시 노인이 조력자가 도와줬어. 이런 식으로 문제 상황과 각각의 해결 방식들을 위주로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잠깐만 한번 뭘 다시 한번 봐야 될지 포인트를 훑어보고요. 문제 풀겠습니다. 설화의 장르적인 특징을 이해하자 그랬죠. 여러분 지금 보시는 건 고전 소설이 아닙니다. 설화이기 때문에 이게 구어체 문장으로 출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두 번째, 다른 작품과 화소 이야기의 요소를 비교해봐라. 요거는 해제에 나와 있던 것처럼 금영전과 채치원전, 이건 적어도 해제에서 딱히 밝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반드시 거들떠 봐야 될 글이 될 겁니다. 그 다음 무사의 캐릭터, 이거는 영웅적 인물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었어요. 물론 수박으로 변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만 영웅적 인물이 되어서 뭐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런 모습들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범한 인물에 가까운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노인의 역할 당연히 조력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요. 영웅 소설의 기본 구조, 뭐 신비한 탄생을 하게 된다, 어려서 뭐 능력을 보여준다,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런 요소들이 여기에 다 나와 있지는 않아요. 다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문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한 이야기의 요소들은 영웅소설과 비교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글 속에 반영되어 있는 당대 사람들의 세계관, 아까 얼핏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살다가 보면 삶의 고난들에 봉착하게 돼.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극복할 수가 있고, 이런 것을 극복해내고 나면 비로소 행복이 찾아올 거야. 해피엔딩을 이렇게 쓴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당대 사람들의 긍정적 세계관들이 보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별거 아닌 문제들이니까. 자, 1번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봐라. 자, 기억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한 건데 기억이 백발 노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얘는 조력자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무려 2번이나 도와줍니다. 자, 일단 1번 주인공의 모범이 되는 행동을 보여줘. 주인공한테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런 거 보여준다면 주인공한테 교훈을 주는 인물일 텐데 아무런 교훈 같은 걸 주는 것은 글 속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2번은 문제 상황에 따라서 주인공에게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인물들을 우리가 조력자라고 불렀어요. 한 번은 꿈속에 나타났고요. 한 번은 직접 말을 끌고 나타나서 도움을 주는 거죠. 답은 당근 2번이고 나머지 선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3번 주인공이 비범한 능력을 길러 갖도록 가르침을 주고 있어. 자, 이런 사람도 물론 조력자입니다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봤던 이 부분에서는 수박이 되도록 가르쳐 준 것을 비범한 능력을 길러준 것이라고 치자면 그것은 도사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어떤 무사가 가르침을 줬다고 했으니까 3번은 틀렸고요. 4번은 상황의 반전을 위한 성찰의 계기. 성찰 아무도 안 했어요. 그죠? 이런 거 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칠 위기를 아는 데 필요한 정보를 주고 있어. 자, 따져보자. 주인공이 자신에게 닥칠 위기가 뭘까요? 부하들의 배반이죠. 부하들이 당신을 배반할 거다. 요 이야기를 알려준 사람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답은 당연히 2번입니다. 자, 이제 1번 문제를 확장시키면 나중에 추후에 여러분들이 다른 고전소설을 보더라도 뭐를 잘 봐야 되냐면 인물의 역할이에요. 인물의 캐릭터와 역할, 어떤 인물이 어떤 캐릭터의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걸 묻고 있는데 요 글에서는 그 중에서 특별히 조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만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자, 2번으로 갑니다.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다. 적절치 않은 거. 자, 내용에 대한 이해죠. 그죠? 여기 지금 보시면 이해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해 묻는 문제 아닙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글 속에 뭐가 나왔는지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검토해보죠. 자, 1번. 공주들은 계획적으로 독한 술을 마귀에게 취하게 만들어. 오케이. 마귀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어. 오케이. 글령에서 봤어요. 마귀는 인간이 집에 들어왔다고 의심했으나 인간의 냄새가 나. 그런데 무사는 공주들의 현명한 대응 때문에 넘길 수가 있었죠. 3번. 한 공주가 미리 마련해놓은 죄는 마귀의 머리와 몸이 붙지 않도록 해서 마귀가 죽는데 영향을 끼쳤어. 그래서 공주들은 매우 주도 면밀한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자, 4번 마귀의 집 우물격 큰 나무, 오타났네요. 나무입니다. 나무예요. 큰 나무에 올라가 있던 무사는 나뭇잎을 떨어뜨려 공주들에게 위험을 알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찾아왔음을 알린 거죠. 답은 4번입니다. 5번은 공주들이 자신의 말을 잘 따른다고 여긴 마귀는 기분이 좋아서 공주들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줬어. 겨드랑이 쪽에 있는 비늘의 비밀을 알려준 거죠. 답은 당연히 4번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3번. 자,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했다. 적절한 거. 선생님 이제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3번 문제의 포인트는 이게 포인트예요. 보기를 바탕으로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감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을 수 있죠. 무한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오지선다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니들이 감상을 하기는 하되 적어도 여기 보기 속에 나온 대로만 해. 다시 이 문제를 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고른 답은 반드시 보기 속에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보기를 제대로 보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지하국 태치 설화는 다음에 가 나와 같이 대립적 성격을 지닌 두 공간. 자, 이제 공간 얘기합니다. 대립적 성격을 지닌 두 공간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하고 있어. 서사라는 말 별거 아니죠.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새로운 문제의 봉착, 인물 간의 대결 등의 요소를 통해서 서사의 긴장감을 높이거나 당면한 문제, 자, 긴장감, 뭔가 인물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대립할 때는 긴장감이 높아지거나 당면한 문제의 해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긴장감을 또 타났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완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서사 전개는 공간의 성격과 의미를 나타내는 데 기여하며 독자가 흥미를 느껴 이 이야기에 몰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자, 줄여볼까요? 이런 말이네요. 대립적 공간을 통해서 문제 상황을 주는 것은 긴장감을 부여하는 것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것인데 이것이 목적은 독자들의 몰입을 위해서 그런 거다. 그리고 가에서는 지상국, 자, 지상국이고요. 나는 지하국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선생님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나의 마귀가 가를 혼란시키거나 가의 여자를 납치해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자, 여기까지 항상 지문이 길면 끊어서 보셔야 돼요. 자, 나의 마귀 맞죠? 가를 혼란시키거나 가의 여자를 납치해가는 인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은 가와 나의 대립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어. 자, 한 놈은 악인이고 한 놈은 선인인 거죠. 마귀가 살고 있는 세계는 악인의 세계인 거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선인들의 세계인 거고 한 놈은 끊임없이 피해를 주는 놈이고 한쪽은 끊임없이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대립적 성격 보기에서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자, 2번 가의 무사와 부하들에게 마귀와 대립해야 되는 나는 두려움의 공간이자 신분상승자 또 이중적이죠. 두려운 공간이에요. 당연히. 그렇지만 거기서 목적을 달성해내면 공주의 남편, 왕의 사위가 되는 신분 상승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자, 3번 무사가 술법으로 수박이 되어 집안에 들어간 것은 나의 마귀집을 지키는 사나운 문지기가 많아 생긴 긴장감을 이완시킨. 자, 왜 이게 긴장감을 이완시키는 거죠? 문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나운 문지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인데 이것이 수박이 되어서 이 문제 상황을 해결한 거죠. 보기에서 틀림없이 문제 상황이 해결될 때 긴장감이 이완된다라고 했으니까 또 역시 글 내용과 보기를 가지고 보면 3번도 문제가 없는 선지입니다. 자, 4번 세 공주가 모두 나에서 가로 탈출한 후 부하들이 무사를 나에서 가로 못 나오게 한 것은 이완되었던 서사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요소. 자, 이완됐어요. 왜냐하면 마귀를 죽였으니까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런데 새롭게 다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가 새롭게 발생했으니까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었겠죠. 자, 5번 무사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나로 들어가는 출입구를 찾게 된 것은 악을 위한 공간으로서 나가 지닌 성격이 가와의 교류를 통해 이게 뭔 소린가요? 이런 말이죠. 이 말이 맞다라고 전제해 봅시다. 이제 여기 들어갔단 말이야. 들어갔으면 나가 지닌 성격이 어떤 성격인데요? 악의 성격이죠. 악의 성격이 가와의 교류를 통해 이 세상과의 교류를 통해서 희석된다라는 말은 악의 어떤 정도가 더 약해질 거라는 거죠. 도대체 뭘로 판단할 수 있나요? 보기에 이런 얘기 나오던가요? 본 적 없고요. 글 내용을 가지고 봐도 해당 사항이 없죠. 이 세상에 있는 무사가 악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악의 세계는 악의 어떤 정도가 더 약한 선한 세계가 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죠. 답은 5번이 정답입니다. 선생님 한마디 하고 지나갈게요. 아까 이 문제를 풀 때 보기를 잘 보란 말을 했을 겁니다. 보기의 핵심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 상황이 생기면 긴장감이 생겨. 자,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긴장감이 이완돼. 이게 우리가 봤던 보기의 포인트였죠. 얘를 가지고 푼 거예요. 그런데 5번 같은 경우에는 위에 저 보기에서 준 내용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글 내용과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이 문제와 같은 문제들을 가장 많이 보는 문제 유형이 될 텐데 선생님이 몇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 번째, 보기를 하나님처럼 보시기 바랍니다. 보기에 답이 있어요. 진짜 보기에 답이 있어요. 항상 국어 선생님들이 그냥 입버릇처럼 보기에 혹은 지문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안 찾아보잖아요. 진짜 그 속에 있습니다. 항상 이런 답을 딱 고른 다음에 내가 고른 답이 보기에 어느 부분과 일치하는지 검사하셔야 돼요.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삽질한 겁니다. 자, 두 번째, 지문이 길 때 한눈으로 쭉 보지 마세요. 항상 끊어가면서 보셔야 돼요. 이거 맞고 이런 식으로 끊어서 보셔야지 훅 보다가 보면 항상 삽질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하는 말은 이 유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수능 문제 전체를 다 아울러서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상상해서 풀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까 이런 부분을 읽었던 것 같은데 아마 이렇겠지? 그러면 여러분 전부 다 삽질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뭐든 정답을 고르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자, 오늘은 쉬운 글을 괜히 어렵게 설명한 것 같네요. 어쨌든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은 다 설명했으니까 강의를 참고해서 차근차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했습니다.